자체 칩들을 여러 회사에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독점적 지위가 약해질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주식 가격이 떨어질 소지가 조금 있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또 그런 쪽하고도 연결이 돼야지 이게 유지가 되는 거고, 거기에 납품을 못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뒤처질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기회도 될 수 있고 위기도 될 수 있고 그런 거죠. 말씀하신 대로 코스피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제외하면 또 산성률이 반토막에 그치는 쏠림 현상도 심화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시장의 특징은 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거는 이제 뭐냐면 지금 그 매수 주체가 어디라 그랬어요? 기관하고 외국인이 주로 그랬잖아요. 외국인이 주로 주식을 살 때는 물론 소부장도 잘할 수 있지만 잘 몰라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냥 상징적인 거 삼성전자 같은 거 얼마나 좋아요. 물량도 많겠다. 매수하기도 좋죠.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이닉스하고. 이거는 요번에 HBM3E 하이닉스. 네, 이 경우도 25만 원까지 이렇게 떨어졌었다가 올라갔잖아요. 25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는 또 왜 떨어졌냐면 그 보고서가 나오고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 HBM의 시장 지배력이 다시 말해서 이제 이 공급자 우위에서 수요자 우위로 바뀌지 않느냐 그런 게 이제 분석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그 HBM이 조금 그 가격이 그 하락하지 않느냐 그래서 영업이익이 떨어질 거로 예상한 보고서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25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그것도 뭐야 요번에 이제 HBM4를 세계 최초로 양산 준비가 끝났다라는 이제 보도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독점적 그 위치에서 폭발적으로 이렇게 이제 외국인 매수자가 들어오면서 올라가게 됐던 거죠. 그 지수 올라갈 때 있잖아요. 기관 외국인 할 것 없이 순매수 1, 2위가 전부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이 무거운 게 그냥 갭상승을 이렇게 한 거예요. 갭상승. 자, 그러면 이제 반도체 여쭤보면 글로벌 빅테크들이 자체 AI 칩 개발에 뛰어들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은 SK하이닉스 같은 기존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기회일까요? 위기일까요? 기회도 되고 위기도 되겠죠.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원래는 조금 3등 디램 업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 가격이 조금 시원찮고 그랬는데 실적도 그렇고 그 작년에 이제 흑자로 돌아서면서 여기 이게 HBM에서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주가가 그 목표가가 170불이라 그랬는데 170불까지 왔거든요, 지금. 네. 그런 것처럼 후발업체든 선발업체든 아무튼 기술력으로 그 자체 칩들을 지금 만든다 그랬잖아요. 거기에다가 제대로 이제 협업이나 뭐 납품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그게 기회가 돼가지고 이렇게 확장할 수도 있는 거고 기술이 뒤떨어져서 납품이나 연결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주가가 축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근데 그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체 칩들을 여러 회사에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독점적 지위가 약해질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주식 가격이 떨어질 소지가 조금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또 그런 쪽하고도 연결이 돼야지 이게 유지가 되는 거고 거기에 납품을 못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뒤처질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기회도 될 수 있고 위기도 될 수 있고 그런 거죠. 자, 말씀하신 엔비디아가 지금 주가가 한 178달러 정도인데 오픈 AI에 140조 원을 투자해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는 계획이 발표되었던데 그럼 이 투자가 AI 산업 세계 경제에 미칠 파급력이 좀 어느 정도일까요? 반도체 쪽인 AI나? 아니 그거는 그냥 뭐 원래 그 전력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그러는 건 다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AI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주가도 견조하게 이제 전력 인프라 주식들이 올라가다가 그 관세 문제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변압기에도 이 관세가 붙는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전력 관련주들이 떨어지는 게거든요.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거는 글쎄, 그러니까 뭐 크게 영향을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어떤 그 자기네들 그 계획에 그냥 포함되어 있는 거지 세계
테크 업체에 뭐 영향을 끼친다. 그런 거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미국 증시를 이끄는 M7 기업들 주가 가절되었다는 거품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현재 AI 랠리를 또 예전에 이제 AI가 계속 오를 때 과거 닷컴 버블과 비교하는 분이 많았는데 요즘엔 비교하는 분이 많이 사라지긴 했는데 어쨌든 AI 현재 랠리를 과거 닷컴 버블과 비교한 시각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벌써 오래전에 나온 얘기예요. 그렇죠. 요즘에 좀 사라지고 있죠. 그래서 그거는 그 말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PER이 높다고 그리고 고평가됐다는 얘기가 지난해도 나왔다가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또 요즘에 많이 올라가니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유동성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돈도 잘 벌고.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주식들이 다 그래요. 그 대형 주식들 있잖아요. 거기가 넷플릭스만 하더라도 뭐 그렇게까지 메타가 그렇게까지 올라갈 수 생각도 못했던 거거든요. 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200불대까지 떨어졌었는데 코로나 맞아요. 끝나고 나서 거기는 뭐 5배 올라간 거죠. 5배. 넷플릭스 같은 경우. 지금 1200불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넷플릭스 주가 1218불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200불대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270불, 80불까지 떨어졌었는데 코로나 끝나고서 이제 안 볼 거라고 하는. 그러니까 미국 주식들의 큰 주식들 있죠. 빅테크 지금 말씀하신 M7을 포함을 해가지고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과거잣대로 평가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 가치가 없어지면서 유동성이 이렇게 되면서 주가가 그냥 끌어올라가는 거죠. 끌어올라가. 버블이 조금 있는데 그거를 버블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뭐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인정을 하는 거죠. 그냥 인정. 그러면 미국 주식 퍼가 보통 30, 40 막 이렇게 되는데 그냥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냥. 버블이라기보단 비싸긴 하다. 비싼데 그냥 인정을 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이제 어떤 맥락이냐면 1,400불인데 옛날 같으면은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130불 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근데 지금 1,400불인데 그냥 누가 뭐라고 안 그러죠. 네, 1,400원. 1,400원. 거기에다가 물가가 엄청 비싸잖아요. 그런데 그걸 누가 뭐라고 안 그러죠. 그냥 아유 비싸다. 강남에 이쪽도 아파트 값이 비싸죠.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마포구죠, 옛날보다. 마포도 그렇고 엄청 비싼데 그런데도 아유 비싸다 한숨만 쉬지 그냥 그 세상이 그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과거잣대로 지금 너무 뭐 비싸서 못 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최근에 또 반도체 겨울이 끝났다는 분석과 함께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이번 사이클의 특징과 이전 상승장과의 차이점 같은 게 있을까요, 혹시? 과거는 이게 사이클이 어떻게 보면 길었거든요. 네. 그런데 반도체는 진화하잖아요. 진화하는데 쓰임새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지. 또는 확장이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는 그 사이클도 짧아지고 반도체 가격은 계속 올라가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 수요가 계속 있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크게 말 붙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무슨 슈퍼 사이클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아니고 세상이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변화가 되는 거지. 반도체가 필요하지 않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AI 시대에 더 많은 반도체가 필요하고 더 고용량의 반도체가 필요한 건데 그래서 그 사이클이 짧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대로 업체마다 다 뛰어들다 보면 그럼 이제 반도체가 이제 넘치네 싶으면 가격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수요에 맞춰서 공급이 원활하게 오바로 넘치다 보면 그러면 또 일시적으로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는 거고 그러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저희 SK하이닉스가 HBM 시장 여전히 주도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HBM3 12단 제품으로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 통과를 또 앞두고 있다는데 향후 HBM 시장 판도는 좀 어떻게 변할까요? 이거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가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HBM에서는 후발업체인데 쫓아가서 제대로 적응이 되면 거기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HBM 이제 가격이 하락하지 않나. 이제 그게 벌써 여름 전에 나왔던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런지 안 될런지는 지켜봐야 되겠는데. 그러면 지금 회장님께서는 이제 곧 10월인데 10월에서 12월에는 좀 어떤 섹터가 더 좋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은 솔직히 다 많이 올라왔잖아요. 어떤 섹터가 좋은 게 아니고 좋은 섹터는 다 노출이 된 거야. 그렇죠? 좋은 섹터는 다 노출이 돼서 거기에서 좋은 섹터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조방원, 조선 방산 원자력,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후발로 반도체가 좋은 거예요. 그죠? 이게 반도체까지 다 나갔어요. 그리고 바이오도 일부 바이오들은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지주사라든가 금융 쪽은 조금 떨어지는 축이고, 그러니까 이제 후발로 이렇게 반짝였던 거는 반도체하고 그 바이오거든요. 바이오들도 이제 일부 바이오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는 오늘 같은 경우는 급락하는 종목이 몇 개가 나오거든요. 바이오가. 그래서 가을에나 어떤 섹터라고 하기는 뭐하고 지수는 많이 와서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수 관련 ETF가 좋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한국이요? 아니 네, 미국이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수가 많이 안 떨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고 분위기상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신규 매수는 부담스럽고 갖고 있는 사람은 미리 팔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사람은 미리 팔 필요는 없는데 신규 진입하기는 부담스러워요. 지금 가격이. 그러니까 신규 진입하는 거는 조금 밀어놓고 그리고 이제 일단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떨어질 때 매수하는 거는 괜찮아요. 떨어질 때. 예를 들어서 최소한 11선까지 떨어지면은 매수하는 거는 괜찮은데 이렇게 이격이 높은 상태에서 매수하는 거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는 전략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 ETF 같은 거를 그것도 레버리지 ETF를 미국장도 마찬가지고 국내장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일정 부분 사갖고 있다가 떨어지면 추가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너무 많이 올라온 거는 오늘 급락을 맞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추석을 앞두고서 다음 주 이제 월요일 화요일 날이 있는데 이번 주하고 보통은 이익을 실현하고 요번에 추석이 연휴가 되게 길잖아요. 그럴 때는 앞두고서 매수하고서 갖고 가기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질문도 좀 디테일해야 되고 투자도 좀 디테일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주 일요일 날에 좀 해외 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번 주까지 하고 비워놓고서 갈 예정이거든요. 이제 갔다 와서 보자는 얘기예요. 갔다 와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현금을 빼놓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주식은 이제 최소한의 것만 보유하고 그렇게 대응을 하고 9월 달 가을에는 이제 가을에 맞게 대응을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은 나쁘지 않은데 많이 올라와서 부담스럽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일정 부분 그리고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일정 부분 레버리지 이 코덱스 같은 경우 레버리지 ETF 있거든요. 인덱스 그 2배짜리죠. 그러니까는 그 경우를 매수해 놓고 있다가 이거는 제가 2년 전에도 얘기하고 그랬던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도 저는 그냥 TQQQ 하거든요. 2배짜리 ETF. 그거를 어느 정도 사갖고 있다가 떨어지면 추가로 더 사는 거예요. 추가로. 그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주가가 많이 안 떨어지는 거는 왜 안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아까? 유동성? 유동성 때문에. 그러니까 유동성은 금리 하락기에는 주가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한 차례 정도, 미국 같은 경우는 한 차례 정도 더 한다고 그랬잖아요. 금리 인하를 0.25 정도. 미국도 불편하고 한국도 불편한 거예요. 한국은행도 금리를 내려야지 되는데 이거 내리면 집값이 올라가 버리잖아요. 지금. 집값도 지금 고공행진이고 대출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는 이 한국은행도 제스처를 액션을 취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 그래서 주가는 많이 안 떨어지는데 이제 어느 쪽에서 올라갈지는 모르고 특히 미국 주식은 많이 그러거든요. 미국 주식은 떨어진다. 대폭락이면 무조건 기회예요.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종목으로 들어가면 좀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지수 관련 ETF가 좋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배짜리 ETF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종목보다 조금 좀 덜 불편하죠. 그 지수만큼은 반도체 지수만큼은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3배짜리도 있어요. 레버리지 3배짜리. 소울 같은 경우. 거기는 인버스도 있고 인덱스도 있고. 그것도 좀 시간이 나시면 요번 공부 좀 하셔가지고 ETF에 관한 책을 제가 첫 책에 벌써 ETF를 집어넣었으니까 한 10년 정도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활용을 하시면 투자하기가 조금 편하고 그리고 시장을 이렇게 잘 파악을 하셔서 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네. 근데 그럼 추석 얘기해 주셔서 지금 이제 10월 달에 보면 추석이 금요일부터 거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금요일에 다음 주 이제 쉬고 토요일 당일 주말 또 쉬고 추석 대체휴일 한글날에서
한마디로 2일날 마감, 장이 마감하고 10일날 시작하는 한 건. 반짝이는데 또 그 다음날 쉬니까. 네, 오래 쉬는데 이 정도 쉴 때는 이제 증시가 보통 추석이나 설 이럴 때는 좀 잠깐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지랑 플러스로 근데 만약에 이제 뭐 평생 그 주식을 가져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회장님이 이제 장기 투자한 계좌도 있지만 단기 투자도 하시니까 빼는 종목도 있겠지만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중장기 투자할 건데 이 추석이 있다 해서 이걸 또 팔 팔았다가 필요는 없죠. 다시 사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렇죠. 그런 주식은 이제 그 우량주 있잖아요. 네. 소위 말해서 지금 뭐 잘 나가고 있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보유하고 있다 네. 그러면 그냥 갖고 갈 필요가 있죠. 그런 경우고 이제 개별주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크니까는 그런 경우는 이제 매수를 안 하고서 갖고 가는 게 낫고 배당을 받으려고 하반기에 요즘에는 뭐 분기 배당도 많이 하지만은 배당까지 염두에 두고서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팔 필요가 전혀 없죠. 네. KTNG라든가 뭐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또 배당 많이 주는 주식 이런 것들은 굳이 뭐 매도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예. 그리고 추석 이후에 이슈가 있는 주식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추석 이후에? 이제 그 종목 중에서 네. 섹터나 종목 중에서 원자력은 질문을 하실 건가요? 네, 할 겁니다. 원자력 말씀해 주세요, 먼저. 그때 질문을 하시면 되죠. 알겠습니다. 자, 원자력 하면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장이죠. 뭐 차트 한번 보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되게 잠잠하네요, 요즘에는. 잠잠한 게 아니고 오늘 거래량이 조금 늘면서 조금 이렇게 폴대를 세웠는데 오늘 세운 게 종가가 25,900원이에요. 65,900원. 65,900원. 네. 근데 이제 이게 65,000원에서 장기 행보를 했잖아요. 네. 그러고서 여기에 51,000원까지 떨어졌어요. 네. 이게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6만 원 넘게. 저는 원래는 이렇게 행보하다가 이렇게 하면 이걸 다시 못 뚫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돈이.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재료가 좋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 거의 그 죽었다가 신고가를 나타내는 것처럼 요즘에는 어떤 재료가 있다고 하고 좋은 재료다라고 하면은 과거 기준으로는 못 뚫을 것 같은 거를 그냥 뚫어버린다고. 그래서 오늘 65,000원 이상으로 끝난 게 의미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7만 원까지 갈 수가 있어요. 또는 7만 원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추석 이후에도 이슈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체코 원전 수주 또 지금은 아마존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기술력을 지금 점검 중이래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소형 그 원전 있잖아요. SMR 그거를 미국에서는 뭐 엄청 많이 지을 예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한 기를 짓는데 그냥 원전 짓는 것보다 오히려 비용이 더 든대요, 이게. 소형 원전이. 그러다 보니까는 그 정도면은 이제 이게 원래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원전주 중에서는 TSMC다. 뭐 그 보도가 그게 분석이 나오면서 여기 3만 원대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네. 요게 대장이고 거기에다가 개별성 있는 주식들이 있거든요. 우리 기술이 오늘 조금 올랐었고 나머지들은 너무 변동성이 커요. 우리 기술. 네. 어제 오늘 올라온 게 이제 그 뉴스 때문에 올라온 거고 미국에서 또 이 원전 관련주 오클러하고 그게 최근에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랬던 거고 다른 원전주들은 잘 안 돼요. 우진이 요즘에 최고 많이 올랐어요. 우진. 근데 이런 것들은 연속성이 없어요. 그래서 투자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여기처럼 이렇게 계속 떨어져요. 여기서처럼 계속 떨어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대형주 중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한국전력. 이거는 그 4만 원 넘었다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것도 원전 대장급에 속하거든요. 원전주는 뭐 다른 거 볼 것 없이 두산 그 에너빌리티가 최고고 그 다음에 부대장 정도로 한국전력을 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데이터 센터의 막대한 전력 수요 감당이 원자력 발전의 대안으로 떠올랐는데 어떻게 보면 원전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좀 회장님도 좋게 보시고 그중에 이제 대장주들은 같이 함께 좀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예. 원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수주가 지난해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올랐거든요. 네. 요번에 이제 그 국내 시장에
원전 관리하는 부서가 바뀐다는 그 보도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조금 불안스럽게 보는 게 있거든요. 네. 재생에너지에 집중하면서 원전을 또 소홀히 하는 게 아니냐, 뭐 그래가지고 이쪽에 보니까 말이 좀 많더라고요. 그거는 그거로 하더라도 아무튼 그 원전 관련해서는 이제 좋은 소식들이 좀 있으니까는 눈여겨봐야지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이 원전이 오른 것도 결국 전력, 뭐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건데 AI 데이터 센터 건설 소식에 HD 현대일렉트릭 등 전력기기 관련 주가도 좀 급등했는데 AI 산업 성장이 전력 인프라 산업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 어떻게 보시고 전력기기 쪽도 괜찮게 보시나요? 아, 좋죠. 원래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변압기에 관세가 매겨진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원체 큰 회사다 보니까는 이거 괜찮은 거예요. 그때 요 뉴스 나오면서 이렇게 떨어졌던 거거든요. 네. 폭락했는데 다시 회복되고서 실적이 이제 받쳐주나 보죠. 그러니까는 이게 대장이에요, 이게. 그거에서는 현대일렉트릭이 엄청 많이 올라왔는데 그러더니만 이게 극복을 되고서 지금 고점에 있네요. 고점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말이죠. 그 어쨌든 데이터 센터가 증설이 되고 그러면서 전력난이 심해지니까는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이 다 맞는데 여타 개별주 있잖아요. 네. 그거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스몰캡의 그 GNC 에너지 오늘은 삼성공조도 좀 올라왔거든요. 삼성공조 같은 경우도 2만 원까지 갔던 주식인데 많이 기다가 이제 공조도 어쨌든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 센터에 열을 시키려고 이게 시켜야 돼. 열이 많이 나니까는. 네, 이것도 오늘 급등을 했던 건데 다 일회성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그 대장급 있잖아요. 네. 그거 외에는 다 일회성이에요. 투자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대장 같은 이런 것들. 네, 그거 빼놓고서는 이제 GNC 에너지도 있고 작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원래 이것도 여기까지 갔었는데 이거는 진짜 많이 올랐던 주식이 5천 원짜리가 3만 5천 원까지 올라와서 주봉을 보면 여기다가 5천 원짜리였죠. 5천 원 여기까지 왔다가 3만 8천 원까지 갔다가 그러고서 뭐 여러 주식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 이제 특정한 세력들이 들어오면서 끌어올렸던 거고 그 이후에는 저 이제 대장은 어쨌든 그 선두주는 계속해서 기관이나 이제 외국인이나 이렇게 사다 보니까는 떨어졌다가 회복이 되고 지금 장을 파악을 잘해야 돼요. 장이 기관 외국인 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대장만 잘 올라가는 거예요. 그 3등주 이런 것들은 잘 안 올라가고 그런 거는 이제 특정한 어떤 자금이 들어오면 이제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무조건 큰 주식 가지고서 이 장의 성격에 맞춰가지고 박스권 장이나 뭐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박스권 장이나 지금은 지수 전체가 올라가는 상승장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럴 때는 무조건 대형주, 1등주 위주로 해야지 시장 평균 수익은 낼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게 어려우면 ETF를 하라. 그런 얘기죠.